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10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 영향이 나타난 겁니다. 4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늘어난 582억 1천만 달러에 달했고 반도체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떨어져 3년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민간 소비는 1.8% 늘어 비교적 탄탄했고 3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는 전월보다 보합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조 8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4천억 원 반영됐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내는 정부 조직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낸다면 그 기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죠.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등장하는 조직 개편의 명과 암,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F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죠.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내걸었지만 물거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정부 조직 개편이 쉽지 않은데 대통령이 되면 어김없이 손을 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내는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형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늘 정부 조직 개편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도 각 당이 국민의힘, 민주당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내서 기획재정부를 쪼개자. 이런 주장이 민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산 기능 분리 과거에는 어땠는지 잠깐 뒤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교수님, 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이 한 부서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역대로 정부는 어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합했다 뗐다. 합했다 뗐다. 두 개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부 조직 개편을 얘기할 때는 예. 구조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을 본다면 자, 이번에 논의가 네. 구조에 대한 변화냐, 기능적 조정이냐 네. 하는 관점도 필요할 것 같고, 구조냐, 기능이냐. 네. 예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우리가 이제 통상 예산의 과정을 3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짜고 또 입법을 거치고 집행하고 예산을 통과해서 집행하고 또 결산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게 좀 긴 안목에서 투자해야 될 것이 있고 네. 또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긴 플래닝이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 정부가 이제 지금 논점은 기획 기능 흔히 말하는 이제 기획 예산 기능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나 지금 이제 금융 정책은 금통위로 이미 분리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금융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개편이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기능만 별도로 떼서 정부의 좀 기획 기능을 강화해서 좀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따로 떼자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는 한 논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너무 과도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처의 파워가 너무 크다. 일반 부처에서마저도 기재부가 갑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좀 굉장히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기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때라든지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러셨고 이번 그래서 마치 여소야대 전국에서 입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 거죠. 네. 심지어 대통령께서 직접 예산을 좀 직접 배정해주라라고 하는데도 재정 건전성 때문에 안 돼 있다, 불가능하다. 라는 게 또
기재부 입장인 적도 있었거든요. 이러다 예. 보니까 어떤 재정 건전성 측면과 예산이라는 측면이 서로 또 분리돼 있잖아 생기는 문제. 네.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그 기구 조정이나 통합 문제보다는 어떤 재정의 독립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재정의 독립성이 네. 더 중요하다. 그 그래서, 부분 조금 이따 한번 네.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기획재정부 안에 예산 기능이 붙었다 떼었다는 과거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떼어내려고 하는 게 특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 부분에 적극적이고요. 기획재정부가 왕노릇을 해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왕노릇. 어떤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또는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걸 본인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과거에 수차례 예산 기능이 지금 재무부, 예. 과거 재무부와 통합됐다 분리됐다 해왔는데요. 주로 개발 독재 시대에는 이제 경제기획원 모델이라고 해서 총괄 사령탑을 했죠. 경제기획원. 재무부가 따로 있었고, 근데 YS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이게 처음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환위기가 임기 말에 있었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다시 또 분리되는 그때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되는 과정을 기획예산처. 겪었고요. 그래서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이제 분리상이 돼 있었죠. 근데 다시 또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네. 재정과 세제가 세입 세출이 한 군데서 있어야지 군데서 해야 어떻게 이게 따로 가느냐. 그래서 다시 또 통합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이 현재 기획재정부까지 이르게 됐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확대 재정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 이제 세입 여건을 들어서 기재부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죠.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정 기조가 변하지 않습니까? 건전 재정으로. 건전재정.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야당, 다수당인 야당은 아직 경기가 회복이 안 됐고 어려운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제 확대 재정을 해야 한다. 음. 그래서 추경을 강하게 수차례 고집을 했었죠. 국회에서. 다수당의 이제 권능이자 예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서 기재부를 압박을 했는데 기재부는 과거보다 더욱 악화된 세입 여건, 우리 두 차례의 세입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 요구는 기재부로서는 사실 수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국관직이니까 나라 살림을 좀 잘 재정 해야죠.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세입 결손이 오니까 그런 경기부양용 추경 요구를 그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과거 어느 야당 대표 못지않게 그 국회 특히 야당의 예산 편성 과정의 개입을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추경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하고 예. 확대 재정도 거부당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서 자신이 원하는 각종 지원 정책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지역사랑 상품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깎이고 제외되면서 이제 기재부가 너무 제멋대로다. 예.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도 잘 먹히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재부에서 자신이 원하는 예산 편성 어떤 간섭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좀 쪼개고 싶은데 만약에 예산 기능을 좀 떼어낸다면 기획재정부에서 떼어난 이유는 저희가 좀 어디로 가야 되는 문제를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떼어낸다면 기획재정부에 남는 거는 국가경제에 대한 미래 기획, 세금, 뭐 좀 컨트롤 경제부 쪽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떼어낸다면. 근데 이 말씀하신 거 보면 기재부가 행정부 밖에 있는 독립된 부서처럼 느껴져요. 행정부의 한 부처인데. 네. 네. 기재부가 부총리시잖아요. 부총리니까 이제 위에 경제부총리니까. 국무총리 계시고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이 있어요. 장관급. 장관급이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위에 국무총리가 계시고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떼낸다고 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대통령 비서실 안에 예. 또 예산 관련된 건 조율하는 또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꾸 정부 조직 개편하자고 하는 논의 속에서 뭐 뭘 만들자 신설하자 이러는데 이미 시스템이 돼 있는데 예.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지 자꾸 시스템을 또 개편해서 또 시스템 적응하면 또 정권이 바뀝니다. 예. 공무원은
늘공이고요. 예. 대통령은 어공입니다. 그렇죠. 5년만 버티면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국가 미래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 거대한 예산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는 당연히 행정부의 대통령이 새롭게 들어오시면 예. 컨트롤 타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다만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을 때 이때 이제 기재부가 양쪽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예산 과정이 굉장히 정치적인 교란 속에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어려울 때가 있다. 지금 현 정국이 그런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 야당 출신인 지금 이재명 후보자께서 이제 또 이거 조정 얘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입법부에 있을 때 답답함이 있으셨겠죠. 또 행정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떼어낸다고 해서 뭐 국정에 경제 컨트롤터가 없는 게 아니라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국무를 조정하는 실장도 있고 그 위에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남게 되는 기재부 말고 이제 떼어내는 예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얼핏 생각에 예전처럼 기획예산처가 DJ 때 기획예산처로 분리돼서 총리실 산하 부서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리실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겠다라는 지금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느 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분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게 된다면 예. 아마 확률적으로 보건대 또 이 대표의 취향상 이 대표가 선호하는 방안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네. 대통령 직속의 예산실을 예. 예산실장이나 예산실을 두고 직접 대통령이 국관 열쇠를 쥐고 예산을 챙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비대화된 이미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개별 부처 예산에 일일이 영향을 끼치고 간섭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냐 이런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네. 분산이 중요한 권한의 분산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실의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또 총무실 산하로 가서 예. 어떤 감시와 견제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각각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지금 예산실의 파워는 세죠. 예. 기재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서고 근데 이게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 예. 이제 대통령실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 더 막강해지는 더 각 거죠? 개별 부처의 예산에 이제 되고 안 되고 규모를 정하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조금 더 폐쇄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폐쇄적이 예, 될 수가 그리고 있다. 국회로부터의 견제에서 아무래도 기재부에 있는 때보다는 더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과연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 사업이나 예. 주요 국정 사업을 자신이 희망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는 주도권이나 이제 실행력은 높이겠지만 예. 이게 과연 자율적인 편성이 중요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인데 이 원칙에는 오히려 위배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보다는 만약 분산과 감시가 필요하다면 총리실 산하가 낫고 그거보단 단순히 조직을 찍고 붙이고 하는 것보단 그건 우리 수차례 해봤지만 결정적인 차를 갖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말씀대로 기재부 권한이 좀 강하죠. 예. 그러니까 분산은 맞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관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가는 게 괜찮은데 예. 굳이 예산과 세제를 나누어서 관리하게 되면 잃는 게 더 많다. 조직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장이나 장차관장이 늘어나니까 공무원한테 꼭 나쁘진 않아요. 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재정과 세제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자율 편성이 부처가 자율 편성하는 지금 그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부처별 예산 한도를 정해주는 방식이에요. 흔히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죠. 탑다운과 부처 자율 편성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기재부 예산실에서 개별 부처의 미시적인 예산에까지도 손을 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재정전략회의를 국무회의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예. 거기에서 부처별 총액 한도를 정하고 나머지는 부처 자율 편성에 맡기고 매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는 게 맞겠다. 예. 그리고 기재부의 조정 능력만
조정하는 능력 정도만 좀 남겨두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주도적인 편성권은 분산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외부에서 이런 예산과 재정 운영과 관련된 감시기구, 독립적인 감시기구 이걸 두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대의에 달라지거나 예. 재정 건전성을 위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걸 견제하는 기구를 두는 것도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직을 단순하게 나누어서 어디로 붙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예산의 자율 편성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재부의 좀 과도한 힘의 집중은 조금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데 김 교수님, 다른 나라는 혹시 우리가 좀 참조할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지금 하나로 뭐 기재부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대통령실 뭐 이렇게? 이제 뭐 흔히 통합형. 예. 현재 우리나라처럼 통합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는데 대표로 분리형은 미국 같은 경우가 되게 분리형으로 볼 수 있고 미국. 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이제 일본도 가까이 일본도 일종의 통합형에 가깝대 좀 총리실에 약간 조정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우원내각제인 영국에다가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교수님도 그러시고 뭐 저도 같은 관점인데 저는 이제 표현상 재정의 중립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자율성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예. 실제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1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된지는 감이 오십니까? 1조. 1조 원. 우리 같은 이 일반 중산층 서민들은 뭐 할 수가 없죠. 1조. 매일 제가 1억씩 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365일 있으면 365억밖에 안 됩니다. 네. 1조를 통장에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예. 한 달이면 27억이 생깁니다. 예. 예. 이게 좀 우리 정부 예산이 거의 이제 700조 육박한 상황이에요. 네. 국민 1인당 차라리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 편성하지 말고 네. 중요한 건 이 예산을 써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아웃컴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예산의 지출이 중요한 건 아니다 말이죠. 아웃풋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670조 이제 추경했으니까 거의 뭐 700조 가깝지 네. 않습니까? 이 돈을 썼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 느끼는 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차라리 그냥 그럴 바는 직접 정부가 예산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 통장에 직접 꽂아주세요. 네.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발칙한 상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그 거대한 예산, 이 700조가 되는 계산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걸 재정경비부 공무원들이 팝을 세면서 숫자 맞추고 세입 지출 맞춰가는 이 회계적 관점에 매몰되다 보니 네. 주로 정책적 기능. 이제 좀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가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기존의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총액 인건비 등등 각종 갇혀 있다 보니까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기능이 좀 실제 현실 보수의 자율성을 좀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비판도 있고 네. 여기서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이제 지방자치 민선자치 30년이 이제 올해 딱 넘어서는데 지방자치대 지방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교수님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좀 그동안 국가 발전 과정에서 경제 기호원의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미래 국가 전략을 내고 경제 발전해왔던 압축 성장의 신화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관료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분권, 분산화, 지방화 이런 시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권한들을 분산하는 것. 다만 이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감시하는 건 필요하다. 그런 기능을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해야지 조직을 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예산의 중립성이요. 중립성, 네.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됐어요. 나보라고 하죠. 국회 예산 정책처가 있는데 있죠.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도 1974년에 도입한 케이스로 미 의회 안에 예산 정책처가 있습니다. 의회 예산 정책죠. 그럼 여기에서 예산을 쭉 관리를 해가지고 미리 발표를 합니다. 이번 경기 전망, 예. 앞으로 이제 세수 예산 전망 이런 걸 먼저 규제를 해서 발표를 해주면 이걸 가지고 행정부가 경제 전망이 어떻게 세금을 높일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한다든지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게 네덜란드거든요.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947년부터인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예 그냥 지금 막 대선 공약이 넘쳐나잖아요. 예. 이 공약을 보고 미리 이 공약의 타당성과 예산의 사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책 분석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기능을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대개는 정부가 경기 전망을 KDI 같은 데 자료를 활용하거나 그 대선 공약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또 어떤 이걸 건지 미리 검토해 줍니다. 현 정부가 검증을 해서 공개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엉터리 공약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네덜란드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능이
어디선가 당연히 해야 국회에 될 있습니다. 텐데 국회. 국회 예산정책처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벌써 예. 한 20년 돼가는데 예. 이 대부분 다 의회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행정부에서 조직 개편을 하자라는 구조이지만 아예 이런 기능을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의회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그나마 좀 중립적이지 않겠냐. 우리가 말하는 지향적 대통령제를 벗어나서 예. 의회에서 좀 견제해 주는 기능이 있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는 행정부 내에서 조직 개편 이런 것 그대로 두고 기능만 조정해라. 기능을 기능만 조정하고 조정하고 감시, 본질적인 감독, 중립성을 높여라. 그런 중립성은 주장이시네. 의회로 보내주자. 그런데 현재 아까 잠깐 김은철 교수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좀 두고 싶어 할 거다 그랬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리 간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정치가 이 어떤 행정 예산을 완전히 주물러서 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러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재부의 권한이 집중되어서 흔히 말하는 모피아 예, 옛날. 시절을 연상시킬 만큼 기재부의 어떻게 보면 부처 이기주의가 예. 조금 강하다. 예. 이런 이제 비판적 견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강력한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산실 직원은 지금도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위주로 정책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매일 보는 대통령, 매일 체크하는 대통령 앞에서 예.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 가능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대통령 개인에 충성하는 예산실이 과연 더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관료제의 폐해가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런 민주적인 예산은커녕 예.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는 이런 퇴행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대통령이 큰 총액 한도만 정하면서 부처의 자율 편성이 되도록 지원만 해라라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큰 기획예산처가 대통령 산하에 갈 필요는 필요가 없는 없는 거거든요. 거죠. 근데 대통령 산하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재정기획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재정기획관. 수석과 이제 실장 사이 수석과 비서관 사이쯤 되는 예. 거의 수석급이었죠. 그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대통령이 좀 더 예산에 담고 이것이 잘 그 반영되는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겠다. 그러면은 재정기획관 제도로 충분하지 큰 비대한 조직을 대통령이 산하에 둘 필요는 있겠는가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예산과 세제를 한 부처 내에서 하는 통합형 부처가 글로벌 표준이에요. 일본, 독일은 말할 것도 한 없고 부처에서 하는 게 미국만 예외입니다. 미국만 예외다, 백악관 산하의 OMB라고 해서 관리 예산국이 있죠. 예. 근데 그것은 국회에 엄청난 견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견제가 가능한데 우리는 견제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특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제도를 진행한다면 대통령 산하 예산실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지금 저희는 이제 대선 전이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의 지금 토론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지금 행정부를 잡지 않았는데도 다수당만으로도 예산을 마음대로 지금 거의 결정을 합니다. 작년 말 올해 예산을 민주당 주도로 깎았죠. 깎았고 또 지금 추경 예산안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는데 합의 전에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거를 1조 원을 행정안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정도, 국회 압도적 다수당의 우위로 예산을 상당히 좌지우지할 정도인데 이거 예산권까지 행정 대통령실이 쥔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늘리기는 행정부 동의 없이 늘리지는 못하는 거죠. 네. 거의 10% 범위 안으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깎는 수준이. 네, 깎거나 추경을 편성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예. 거의 다 행정부가 예산을 결정하고 국회 사순 쉽게 말하면 600, 700조가 되는 예산 중에 1조도 안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입법부가 예산을 함부로 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분명히 행정부가 만약에 의회라는 감시기구가 없다면 행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관료적 비대가 이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의회도 예산
예결산 심의 기능은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자꾸 이제 정책 이슈화돼서 지역 화폐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장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치적 문제죠. 예. 실제로 시민들은 지역화폐 제도를 통해서 준다면 분명히 생활 속에 이익이 되는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거치고 또 배분할 것이냐.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주고 있는 지역화폐 방식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점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4천억 좀 뭐 16조를 추경했는데 그중에서 4천억 썼다고 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하신 지금 아직 곧 통과시킬 예정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한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13조 8천억 원. 정부가 낸 게 12조 2천억 원이에요. 1조 6천억 원 들었고 그중에서 4천억 원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 예산인데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4천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지금 현실을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부가 정지당해서 파면당했고 권한대행 체제인데 사실은 과거 기존 대통령 체제보다는 이제 훨씬 힘이 약화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기재부가 그렇게 추경을 거부했지만 불가피하게 필수 추경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야당의 협조는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지금 다수당에 플러스된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정국하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민원 사안이었죠. 야당 대표의 지역사랑 상품권. 결국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만천하에 이제 본인의 영향력과 본인의 정책적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기재부가 거기에 굴복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거겠죠. 네, 그러네요. 자, 정부 조직 개편 늘 정권을 잡으면 하려고 하는데 이 대체로 뜻대로 잘 안 됐죠. 역대 정부가 생각했던 조직 개편들이 있었는데 크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과거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다. 늘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넣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돌아서 보면 원래 그 자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와 기능의 문제라고 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이슈를 걸었다 실패한 대표적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 안 됐죠. 결국 이제 정부 조직법을 변경해야 되는데 법을 고쳐야 정부 조직법을 지금 요소지대 전국에서는 정부 조직법을 구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 조직 개편에 이제 특히 이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두 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있다면 누가 됐든 간에 정권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시작하는 거죠. 바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이 빨리빨리 나오고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늘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 비전은 없고 그때마다 흔히 말하는 좀 표현이 저속합니다만 땜빵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다 좀 체계적이고 좀 정치가 할 일은 속도전을 내야 되고 또 빨리 변화를 추구할 것이고 행정이 할 일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뭐 5년 단위로 계속 조직 개편되면 행정부서에서 일하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공직의 입장에서는 또 불안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마다 또 정권의 어떻게 눈치를 보게 모르니까. 되고 속된 말로 정치권이 행정을 길들이는 모양새가 되고 이런 이제 좀 낡은 어떤 정치 행정 구조를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보다 담대하게 좀 정책을 정파적으로 보지 말고 좀 미래 전략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김은태 교수님. 특히 이번 정부는 선거 끝나자마자 취임하는 정부입니다. 인수위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법을 마련할 시간도 없어요. 곧장 6월, 7월부터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초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배분이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국회 상임위도 개편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관세 전쟁, 통상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대응 여력이 지금 부족한 판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올해는 불가하다.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한데 이건 한 호흡 더 길게 가져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선 때만 나오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 토론, 특히 예산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분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영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조사단이 1차 결과 발표에서 금융사기의 키로 불리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죠. SKT의 초기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정말 안전한 건지,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지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뭐 유심을 교체한다, 안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한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는 않는데요. 혹시 소비자들 직접 피해 사례가 좀 나타난 건 아직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어저께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가 나타나려면은 예. 자기 핸드폰이 있잖아요. 예. 먹통이 돼야 됩니다. 먹통이 되는 예. 거예요. 근데 현재 SKT가 가동하고 있는 그 FD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FDS.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앵커님 그 지금 핸드폰 쓰시잖아요. 예. 갑자기 앵커님 유심을 다른 데서 복제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뭐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속을 해오잖아요.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두 군데서 앵커님이 이렇게 접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SKT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징후 시스템을 탐지하고 있고요. 예. 근데 어저께 청문회에서 예. 아직까지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이상 징후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두 개의 이 이상 단말기가 복제 단말기일 것으로 의심되는 단말기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시도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예. 혹시 그 지금 유출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SK의 유심 정보가 다크웹에 팔린가 안 하니까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에 팔린 게 예, 아니라. 예. 근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다라고 확인한 거고요. 예. 그게 두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직접적인 피해, 예. 직접적인 피해라는 거, 예를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수 그건 있지만 많죠. 예, 많죠. 지금 유심 교체하러 예, 가서 예. 긴 줄을 서야죠. 그렇습니다. 심리적 불안감 그건 많은지만 예. 실제 피해. 실제로 유심이 나가서 복제폰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이 없다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서 불법 행위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단정적으로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냐면요. 지금 나가 있는 정보가 네 종이 나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고객 식별 정보라는 게 IMSI라고 불리고 우리 국민들 참 이 고생 많으십니다. 좀 이상한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게 나갔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인증을 하는데 인증키라는 게 나갔습니다. 그거는 비밀키고요. 그거는 유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각 유심마다 고유 식별 정보가 이렇게 번호가 할당됩니다. 예. 그걸 CCID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거 정보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나갔습니다. 전화번호. 예. 예. 그러면 이 정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예. 해커는 복제 유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정보가 있는데 예. 어저께 그제 그 민간합동조사단 예. 과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IMEI 예. 그러니까 단말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얘는 어디 있냐면 SKT에서는 SK 서버 쪽에도 있어야 되고 이 핸드폰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버 쪽에서는 어디 있냐면은 아까 그 유심 정보는 HSS라 그래서 예. 홈 가입자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예. 그런데 이 IMEI라는 정보, 단말기 고유 정보는 어디 있냐면은 그 EIR이라는 예. 단말기 정보 등록 서버. 예. 서버가 달라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아마 민간합동조사단이 뭘 이렇게 봤을 거냐면 여기에 HH 서버의 로그 기록을 분석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정보가 나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쪽에 그 EIR 서버 있잖아요. 예.
EIR이라는 서버. 걔를 로그 분석을 했더니 해보니까 그거는 안 나갔다는 안 나갔더라. 겁니다. 어. 자, 그러면 해커는 뭘 모르냐면 예. IMSI라는 정보는 압니다. 예. IMEI라는 정보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SKT는 어떤 단말이 이렇게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네가 IMSI하고 IMEI 정보를 다오. 두 라고 가지 요 다. 두 가지를 다오라고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 SKT가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해커가 그걸 했는데 엉뚱한 IMEI 정보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연결을 차단합니다. 아. 그게 이제 SKT가 지금 기술적으로 이 얘기하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 그런 것을 차단하게끔 요청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이용자 보호 서비스여서 이 설령 복제 유심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복제 폰이 붙으려 그러면 IMEI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해커가 그걸 유출이 안 안 됐으니까요.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유심 교체 안 해도 된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유심 보호 서비스에 제가 SKT 가입자인데 가입 보호 서비스 가입 안 해도 복제돼서 피해 입을 확률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가입해야 돼요? 예, 가입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가입할 예, 수 있다? 안 하면 예. 우리가 앵커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냐면은 자기가 공기계 이렇게 사가지고 예. 기존에 있는 유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새 공기계 이렇게 넣어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의 권한인데요. 예. 그걸 포기하고 예. 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은 내 단말기하고 IMSI 정보를 꽉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묶은 정보를 누가 줘야지만이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지. 그 묶은 정보를 안 주면은 네트워크에 붙을 수가 그러네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심이 반드시 이용자 유심 보호 서비스는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보호를 있습니다. 뽑을 수 있다. 반드시. 정말 그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탁 기술적으로 가입시키는 방법 없어요? 개인이 그거를- 일일이 뭐 이렇게 뭐 웹에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 그거를 정도면 어저께 SKT에서도 검토를 했다고 청문회 어저께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예, 네. SKT에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시스템에 불안해질 수 있다. SKT가 자신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그것도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모든 그 가입자한테 예. 다 일률적으로 자동적으로. 적용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선택적으로 이렇게 아웃시키는 예. 옵트 아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시스템이 그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이 복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혹시 내 은행 계좌까지 접근해서 털리는 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네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혹시 이번에 나간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 어찌저찌 해가지고 결국 내 이 계좌에 있는 그렇죠. 돈이 빠져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 여기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게 그게 가장 걱정인데. 걱정이죠. 예. 그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되는 거죠. 안 확실히. 되는 겁니다. 네, 예, 안 예. 된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설명은 나중에 예, 듣게 안 하고 됩니다.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SKT에서는 유심 교체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고 교수님도 그렇게 보안 측면에서는 뭐 교체할 필요 없다.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래도 유심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네, 만약에 유심이 충분하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게 좋은데요. 좋은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정보는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 혹시 어떻게 해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IMEI 정보를 이렇게 수습한다면은 그럴 만약에.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네, 맞지만 그렇다면은 그 정보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안은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100% 막아야 되니까 예. 현재 나가 있는 정보를 무용지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유심에 있는 유심을 완전히 바꿔지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거기에 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이 없어지고 최근에 이제 SKT가 어저께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뭘 하냐면 기존에 있는 유심 물량이 딸리니까 지금 유심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그 정보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예. 유심 리셋 서비 개발을 지금 한답니다. 유심 리셋. 리셋. 네. 그러니까 그거를 리셋하면은 똑같이 기술 쓰는 유심 거로. 교체하고 똑같은 효과를 받은 그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유심 교체를 하게 되면 뭐 교통카드 정보 다시 백업해야 하고 그러니까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각종 되고 정보를 뭐, 다시 다 해야 그리고 되잖아요. 전화번호 이렇게 백업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심 교체하면 거기에서 이 유심의 안에는 아까 그 심 정보 그거가 있고 그 밑에 메모리가 있거든요. 메모리에 많은 정보를 그대로 두더라도 여기 있는 요것만 싹 바꿔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5월 달 중에 개발해서 뭔가 유심 리셋. 리셋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직접적인 이런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이 안 돼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SKT의 이 초기 대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해킹 사태를 알았을 때 뭔가 24시간에 즉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부실했다. 혹시 교수님 보기에는 SKT가 어떤 면에서 조금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SKT는 그 법적으로 보면 네. 24시간 이내에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과기부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잖아요. 예. 개인정보가 뭐 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예. 그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는 판단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렇죠.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유출되면 이 72시간 이내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에 예.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문열이라는 고객이라는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면 인지한 순간에 72시간 이내 정보 주체한테 그걸 통지해야 됩니다. 당사자한테. 예, 현재 우회 2개는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뭐 논란은 소지는 있지만 24시간이다, 24시간을 48시간이다 지켰는지는 좀 논란이 있는 거죠. 논란은 있지만 하여튼 어겼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좀 정확하게 좀 어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합성조사단이 이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 것은 아직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한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니까 고객들이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 보호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고객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들은 천차만별의 이 그 통신 지적 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다르니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유심이 뭔지, 그다음에 유심 이용자 보호 서비스가 유심 보호 서비스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또 유심 교체를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릅니다, 잘. 모르죠. 예. 그런 초동 보행 단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저께부로 청문회에서 이 SKT의 유영상 대표님께서 이 어제부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 통보를. 개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통보를 받은 겁니다. 초동 대응 단계에 있어서는 SKT가 실제로 고객들한테 잘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분명한 뭐 책임을 조금 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왕에 요즘 뭐 해킹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또 이 기술을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 기술도 발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이다. 예.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성 코드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걸 인공지능한테 알려주면은 물론 이제 그거를 잘 해야지 이 안전이라 그래서 잘 안 알려주지만 잘하면은 알려줍니다. 악성 코드를 어떻게 하고 또
시스템의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공지능이 취약점을 이렇게 보고 저 시스템에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공격해라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예. 이용해서 해킹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을 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이 악성 코드가 진짜 악성 코드인지 예. 아니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렇게 분석하는 예.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보안 관제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할 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킹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SKT 입장에서는 그 해킹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최상의 능력을 가진 해커가 예. SKT 망을 공격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대 AI의 싸움이기도 하네요. 보안 그렇습니다. 해킹과 보안 모두 입장에서 이용하는. 물론 이제 SKT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예. 일부 갖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고도화된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음.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에 따른 현황과 대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옵니다. 새 정부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바꾸려 하죠. 정부 조직은 손을 대면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떼내는 게 화두입니다. 왕노릇하는 기재부에 분풀이를 하려는 게 민주당의 생각처럼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필요하겠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 개편 얘기입니다. SBS BG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